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법원이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에 유감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본주의자, 시장주의자 했다. 문제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왜 문제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낙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 싫습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는 세상은 더 싫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주의, 본가, 미국 그 심장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미국 공산당 건물이 오늘도 버젓이 있습니다. 생각과 사상 역시 법정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순서입니다. 한겨레 21 송채 동아 기자. 4일째인데 좀 익숙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네. 이 질문부터 하는데, 긴장되시면은 이 방 안에 저와 송채가 둘밖에 없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없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1년 축구계를 결산하는 전 세계 국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축구계. 네. 혹시 그리고 이것도 시사의 한 부분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혹시 호날두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세요? 아니요. 호날두 선수가 축구 선수인 건 아세요? 네, 그건 압니다. 메시는- 이름 비슷한 선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름 비슷한 누구요? 호나우두? 메시는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야, 이건 클린턴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냐 모르는 것 없이 산 수준인데, 축구를. 죄송합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선수. 네. 어느 나라 리그에서 뛰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유죄! 자, 죄송합니다.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감에 복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국감을 계속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정현 대표가요, 그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에 나와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감에 복귀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죠? 네, 같은 이게 뭐냐, 친구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 대표지만 이제 겨우 재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초선은 보궐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제 선수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전통적인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선거리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는 그런 배경으로도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내부자 둘 코너에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길래 당대표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하느냐. 네. 어쨌든 곤란해진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가 토론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세월호 모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온 이정현 대표가 그 두 재단이 짧은 시간에 800억 원의 출연금을 모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더니 세월호 때도 900억 원을 금방 모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비선 실세가 개입한 강제 할당 모금 의혹을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자발적인 세월호 참사 모금과 비교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세월호는 비극이었고요. 이 재단은 비리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둘을 같은 선상에 놓는 자체가 큰 실수네요.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 차례 기각한 적이 있는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그 법원은 영장에 이례적으로 4가지 조건을 달았는데요. 먼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신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조건이 유가족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선 유가족은 이미 거부를 했잖아요.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한다는 얘기는 의논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유가족은 거절할 거란 말이죠. 경찰은 협의를 시도했으나 유가족이 거부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강제 집행의 권한이 생깁니다. 네. 그럼 여기에 유가족이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수수는 법적으로는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 영장의 조건이 달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유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네. 네. 실제로, 그런데 네. 남은 건 이제 충돌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백남기 투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강제로 부검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법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법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유가족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영장에 조건을 달아도 확정된 거죠. 네. 이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두 재단이 대기업에 출연금 납부를 독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르재단이 지난해 11월에 대기업에 보낸 문건을 보면요. 나흘 뒤까지 약속한 출연금을 납부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기업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경련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재벌들한테 돈 빨리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재벌들 정경련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설립하는 것인데 네. 자신들에게 이런 강요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구마 사건이네요. 계속해도 나면 네. 고구마 사건이라고 그렇네요. 부르는데 저는 이 즈음에 여당 입장, 여당의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국감장에 지금은 지금 야당의 출석을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명백하게 밝혀졌다기보다 그런 의혹들이 있다 네. 수준이기 때문에 빨리 국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미르재단 설립 서류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미르재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전경련 쪽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이 국감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몇 시에요? 네, 오후 5시에 서류를 받아서 퇴근 후에? 네, 아니죠. 5시는 아직 퇴근 후는 아닐 것 같은데요. 5시에 서류를 받고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났겠죠. 그 다음에 서류를 받았지만 서류를 처리하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네. 퇴근 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그렇죠. 의미인데 제 질문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결제를 8시 반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밤 9시 반에 재단 등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공무원사회에서 퇴근 후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사회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가죠.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네. 서류 좀 떼서 갖다 줘. 누가 갖다 주나요? 대단히 이례적이네요.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냥 승인을 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고구마 사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구마가 어디까지 갑니까? 또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곡물 사건인데 고구마.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미르 재단 K스포츠는 결국 최순실 씨하고 네. 연루된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최순실 씨의 딸이 다니는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을 위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는데요. 어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이화여대가 지난해 최순실 씨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승마 종목을 신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 보도는 봤는데 네. 승마 종목을 신설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입학을 했다면 그거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신설되고 나서 합격자가 몇 명이 됩니까? 네. 유일하게 승마 항목에서 최 씨 네. 딸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외에 학교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까? 네. 또 그 최 씨의 딸이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 재적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학칙을 바꿨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화여대가 지난 6월에 학칙을 개정했는데요. 이 학칙에 의해서 최 씨의 딸이 결석을 하더라도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칙 개정은 최순실 씨가 지난 5월에 이화여대를 찾아가서 지도교수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뤄진 거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학칙은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합격했고 학칙에 적용되는 것도 그분의 딸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의혹을 제기할 만합니다. 반론을 받고 싶은데 잠시 후에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채경화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21일. 네, 저희 코너들이 다 야심차지만 이 코너 역시 대단히 야심찬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 네. 원래 이 두 분은 전 방송에서도 계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네, 경기 오사 출신 안민석입니다. 네, 이 두 분을 뭐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방송 쭉 들어오신 분은 이 시간대에 제 방식으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무조건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선의 안민석 의원님 제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래 알아왔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을 무줄도사라고 부릅니다. 무줄도사. 왜 무줄도사라고 부르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표를 뽑는다든가 각종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정치적 지향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세를 이루게 되고, 그걸 우리 세간에서는 줄을 쓴다고 하죠. 개파 정치. 네.
안민석 의원님도 물론 본인과 정책 취향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줄을 쓰기도 하는데 줄을 잘못 쓰는 것으로 어떻게 그걸 잘 아시네. 잘못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줄이라는 것은 줄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좀 있으면 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줄을 잘못 서서 진다든지 해서 그 줄이 사라지고 그런데도 이분은 또 유명한 것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 남자가지고 마지막까지 줄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줄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서 있다. 허허벌판에. 정봉주 줄 선 것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 이렇게 그래서 하시는 제가 거예요? 무줄도사다. 이분이 줄을 서는 것은 줄이 사라진다. 그래서 무줄도사라고. 아주 잘 보셨네요. 솔직히. 무게파 정치하는 훌륭한 정치인 무게파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들리는데 줄을 쓰긴 서요. 근데 줄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무줄도사다. 정봉주를 제 줄에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줄을 서지 않고도 그래도 공천은 어김없이 사선하는데 아무 오사 시민들이 똑똑하셔서 수도권 내리사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도권 사선 대단합니다. 정말. 내리사선. 아무나 사선할 수는 없어요. 아, 내리사선이요. 진짜.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못한. 이거 말이에요. 제가 제가 이 헌정사 68년인데 대한민국 헌정사 68년 동안에 사선 국회의원이 아마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것도 기록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양보를 하도 많이 그만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무줄도사가 아니고 무줄도사, 도사의 경지 이런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김성태 의원님과는 아주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모르실 텐데 잘. 때는 2011년입니다. 당시는 시민단체에서 완전 무소속이었죠. 네. 박원순 후보, 그리고, 나경원 의원,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시 김성태 의원님은, 나경원 후보의 선대본부에 계셨고요. 저는 반대편을 지지하는 시민 측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 1억 피부과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저와 김성태 의원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다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때 상대 후보는 정몽준 후보였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캠프에 또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 산하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예. 외나무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 원수는 예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참여하는 게 특히 우리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 분들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일 제가 이 방송을 출연 안 한다면은 김어준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이 이 두 분이 어떤 작당을 할지 어떤 방송이 나갈지 또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김원준 공장장한테 이왕 방송 출연한 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김어준 공장장 과거 전력을 볼 때 앞으로 참 힘든 관계인데 저는 잘해 주시길 바라고. 네.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 후보 보궐선거 때 네. 가장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저희들이. 그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에요. 강남 1억 성행 거의 사실 유포 누가 했습니까? 그걸 하시니 이 자리에서 문제 삼고 갑니다. 의원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반성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전혀 기억나지 않고요. 그렇다면 반성하라고 하시니까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몽준 후보 때 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그 복수였던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 사모님에 대해서 성형 의혹을 또 제기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때 이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제가 선대본부장이었어요. 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뭐 방송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볼 때 나경원 의원의 얼굴과 박원순 시장 당시 후보의 사모님의 얼굴과 누가 더 자연스러워? 누구 얼굴이 자연스러운지 그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식의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지난번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절 때 있지도 않은 그 강남 1억 성행 그 아직도 화가 비속화 났어요. 사건으로. 아직도. 화가 나죠. 그럼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원수. 김성태 의원님은 네. 긴장하시거나 거짓말하실 때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코가 벌렁벌렁 그러시거든요. 지금 아주 코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모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제가 이제 그 뒤에 박 시장 네 분과 저희 안사람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또 보니까 박 시장 사모님이 아주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네. 특히 뭐 이런 부부지간에 이렇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뭐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크게 반성하셨어요? 더 이상 뭐 제가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반성은 김어준 공장장이 해야지 왜 제보가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니까 자연스럽던가요?
뭐 그때는 조금 평온한 상태였어요. 자, 이런 원수지간에 만났는데, 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올해 서로 아신 분들이지만 서로, 디스 하나 하고 칭찬 하나씩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 선공을 해주시죠. 선수가 높으신 분께서. 김성태 의원님 정점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정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단점부터 말씀해주세요. 단점부터요. 네. 장점부터 할게요. 장점부터. 서민의 애환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본인 스스로 스펙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흑수저 출신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장점 짧게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중동에도 노동자로 다녀오시고 사실은 저희 야당에서 정치를 함께 해야 될 분인데 그런 이제 서민적인 서민의 애환을 잘 아시는 그런 제 장점이시고요. 단점은 은큼하세요. 김 의원님이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공중전까지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아주 수가 아주 높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은큼하다. 네, 정치적으로 아니 진짜 사람도 조금 은큼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네. 저분이 속내를 비치거나 또 거짓말을 하실 때는 거짓말 하실 때는. 코가 벌렁벌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구나 아니면 조금 긴장되거나 흥분되시구나 딱 그걸 보려고 그러면 저분의 코를 보면은 저는 바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벌렁거리나요? 네. 자주 그 그래요? 정도는 맞죠. 아니요. 이렇게 보통은 본인의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네. 코가 벌렁벌렁한 그 순간 참 그렇군요. 네, 좀 재밌어요. 속내를 잘 알 수 없다. 공개 좀 약한데. 제대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저는 참 우리 안민석 의원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희 새누리당이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어른입니다. 보직도 없는데요. 보직도 없고 뭐 사선하면서 주요 당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줄도사. 예, 무줄도사는 틀림없는데 그래도 저분은 항상 동료 의원들 배려하고 자기는 그런 당직이나 또 주요한 직책을 하지 않으면서도 네. 동료를 늘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통이고 기획통이에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사선하면서 국회 교문위에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떠지 않고 터줏대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길이 예약 간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파트너를 했는데 상당히 따뜻한 인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한때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야당 민주당의 악동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악동사님방. 교문위 간사 시절에 무려 2년 동안 이 주요 법안을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 운영상 꼭 필요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2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문위의 트러블 메이커로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교문위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 좀 비판 아까 좀 날 은큼하다 근데 나는 내 성격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국회에서도 가장 사나이로 제가 소문나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소문났죠? 의원들 전체에 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안민석 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아주 교묘하게 이 칭찬처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게 당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방송하시면서 지켜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선 의원 답지 제 생각에는 조만간 검색어로 김성태 코 나올 것 같고요. 안민석 무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에게 제가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언론에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 호위무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맞아요? 그거는 저를 격하시킨 기사고 네. 실제로는 지난 2년 전에 그러니까 횟수로 만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당시 서청원 후보와 김무성 후보가 세게 붙었을 때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후보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김무성 후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두려움 없이 김무성 당시 후보를 지원했기 정말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다 동원해서 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거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김무성 전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버리셨나요? 그렇게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공정장 네? 지금 여전히 관계는 유지됩니까? 그 정도 그런 관계? 관계는 유지하는 거고 다만 다만 본인 5선이고 저도 3선이에요. 네. 본인 안 6선이구나. 네. 네?
저도 수도권 내리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험진하는 강서에서 내리 삼선을 했는데 누군가의 호위무사 아니다. 그래도 호위무사 이제 군번은 아니죠 제가. 그래요? 과거엔 그랬고요. 과거는 내가 의협심으로 의협심으로. 나섰죠. 근데 왜 김무성 전 대표는 인기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럼 그분한테 물어야죠. 아니, 그래도 가까우신 분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행동하고 할 말을 하셔야 될 때 그런 가단성과 결단성이 좀 적절한 시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또 뭐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의, 두려움보다는 예의고 또 뭐 그런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이분은 또 대기 만성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겠나.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그 사람 인생사, 사람 사는 세상 뭐 하루아침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의 지지대를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1위를 찍었다가 내려간 분 아닙니까 지금? 뭐 자기가 좀 심심하니까 좀 밑바닥도 기어보겠다는 그런 또 본인이 의도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스스로. 자, 안민수 의원님. 네. 안민수 의원님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소매 관심사가 되어 있는 최순실 씨 사건 미르재단 이야기. 이걸 사실 수면 위로 최초로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2014년에. 그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신부님이 저에게 이 제보를 주셔서 네. 예, 이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안 의원이 이 문제를 규명을 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정의의 편에서 의원님 본인 이것을 자랑 해라. 해당되는 거 짧게 해주세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두려운 일이죠. 네. 권력의 실세를 상대로 그때까지는 게이트를 판다는 것이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이제 14년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최순실과 정윤회란 그 이름이 승마협회기 나오고 수면 위로 네.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까 네. 김어준 총수 여기는 공장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표현했던 제가 계보가 없는 무줄도사였기 때문에 네. 계보가 있으면 자기 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참 무줄도사는 네. 제가 초선 2004년 나올 때 그 개파 줄 서지 않겠다는 이제 공약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줄을 안 이해를 섰다기보다 드리고요. 섰는데 줄이 없어진 거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저는 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를 그냥 그침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최순실 씨 이제 딸 문제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진상을 규명을 했죠.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지만 그때는 혼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던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당사자죠. 그때는 두렵고 외로웠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언론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들 이 게이트를 파헤치고 계시니까 이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고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줄도사다 보니까 이 공이 본인한테 안 가고 알려지질 않아요. 계보가 없으니까 알려줄 사람도 없고 계보가 없다기보다는 계보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계보 사라지는 거죠. 무줄. 그래서 허업을 혼자 남아있어요. 줄 끝에. 그리고 줄이 흔적도 없고 무줄도사.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저는 개파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줄이 사라져가지고. 자. 개파에 줄 서지 않는 무줄 도사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이런 미르재단 의혹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의원님? 저는 원수 좀 선생님? 지금 솔직히 제가 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한 옹호를 할 입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특히 야당의 공세가 너무 섣부르고 미숙하다고 봐요. 역대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뭐 때로는 대북 지원해라고 기업들에게 사실상 기업들이 무슨 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천문학적인 대북 지원금을 썼던 냈겠습니까? 네. 역대 정권이 다 그런 그 관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대북 지원하고 특정인을 지원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그건 아니죠. 또 지금 그 야당이 미러 K스포츠 재단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는 팩트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대로 된 한마디로 뭐 내용을 하나 발췌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건데 아직까지 중요한 사실은 팩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2014년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히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은 지금은 뭐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뭐 요즘 새누리당이 지금 사실상 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투쟁으로 국감을 보이콧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이하여대 가가지고 이하여대 총장에게 최순실 딸 뭐 특혜 문제를 또 시비하면서 이런 한마디로 좀
지금 북핵이나 국가 안보 그리고 지진 문제로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런 데만 야당이 그냥 질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현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뭐 가깝고 대통령과 언제 어떻게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또 잘못이 있다면 거기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뭐 카드라 그리고 말이야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 의혹 제기만 하는 이런 형식의 정치는 정말 실효성이 없어요. 국정감사는 의혹을 제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성태 의원님은 지금 용기 있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불일치한 또 발언도 해주셨어요. 코가 움직였어요? 지금 벌렁벌렁하고 계세요.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당 그럼 코 사진을 올려주세요 앞으로. 아니 이 청취자들이 진짜 안 보고 있는데 이게 안민석 의원님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분분하시면 코가 벌렁벌렁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은 안 움직였는데. 두 분이 그리고 제 눈에는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당 의원 최초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예전에 모금하지 대북 선언했듯이 재벌들 통해서 이렇게 모금한 거는 과거 정권에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게 아니면은 강압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예. 있습니다. 중간에 800억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내가 언제 자발적인 모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제 얘기해. 그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바로 지금 또 학대 재생산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학대가 아니고요. 확대입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지 되지 않은 돈이 800원이 거쳤고 800원이요? 800억이 네. 이 돈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활동하기 위한 재단 만드는데 활동하기 위한 거는 이제 의혹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가 된 거죠. 그럴지도 그러면 모른다는. 국회라는 것은 이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게이트는 입증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그걸 입증을 하기에는 10분의 1만 게이트는 입증해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증인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7명이요. 17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증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 대한 한두 명이라도 수용을 해주면은 그런 대로 좀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단 한 명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국정감사 하다가 말고 이대 총장 면담을 시도를 합니다. 왜? 증인으로 안 나오니까. 이대가 네. 특정 학생을 위해서, 여기 특정 학생이라는 거는 최순실 씨의 딸인데요. 네.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칙을 개정을 한 의혹이 있다. 왜냐고 그러면은 그 딸은 지금 외국에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대 학칙에 의하면은 외국에 있는 학생에게는 추석을 6분의 1 이상 추석하지 않으면 애플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학생 경고를 맞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학식을 바꿨다. 국제 대회나 훈련하는 학생들은 추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학칙을 바꿉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바뀐 때문에. 학칙을 네. 이번 3월로 소급 적용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학칙 개정을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님 주장대로 정윤회 씨, 최순실 씨 부부 과거 사이에 딸이 이제 이대를 다녔는데 그런 학사 관리 운영의 원칙과 또 그런 입장을 지키지 않고 학교 측에서 대학 측에서 특혜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교육부가 대학 관리 운영 거기 지침에 따라 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아직 근데 처벌 안 그런데 했잖아요. 이걸 마치 안민석 의원님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지금 결부를 시킬 것인가. 이 K스포츠나 미러재단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그 재단을 발판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거 아무런 사실 팩도 없는데 또 왜 정인 뭐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자발적인 지금 모금에 코가 약간 움직이십니다. 참여한 정경련 부회장이 정경련이나 그 기업들 자발적으로 한 거지 아무런 정부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미 입장을 성명서를 내고 발표했는데 뭘 지금 말씀을 하시나요? 당사자가 밝혔는데 그럼요. 옆에서 껴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는 국민들이 거죠. 궁금해하는 것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을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안민석 그 의원님. 정인을 통해서 이런 저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아니, 저 이런 싸우는 분위기 너무 해소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안민석 그게 의원님. 국회의 역할인 것이고요. 지금은 북한이 의원님들 욕하셔도 됩니다. 핵 개발하고 7명 정인 중에서 미사일- 절반만 내놓으세요. 아유, 좋아. 절반이 아니라 한 명도 못 내놓게 어떻게 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분위기 반대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서로 막. 왜 난데 대한민국 없이 국가를 공감하고 위해서 막. 사드 배치를 서로 하다가 안 듣고 막. 그걸 국회하고 반대하시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대로 국회를 복사합니다.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드하고는 그런 거 무관한 걱정하시라는 거 것인데. 이거예요. 왜 그 국감기간 중에 말이에요. 뭐 일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 사드도 걱정해야 되고 권력형 비리도 걱정해야 저는- 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관심사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지고 걱정해야 저는 되는 이 코너가 것이죠. 참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이런 나쁜 분위기 속에서라면 꼭 성공할 거랍니다. 성공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분이 벌써 들어올 때하고 표정이 서로 달라요. 웃음기가 사라졌고
서로에 대한 증오의 눈빛. 아주 좋습니다. 이 분위기로 쭉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좀 맛배기였고요. 격렬하게 내부자 둘이 아니라 내부자 두 분이 도사와 선생님께서 외나무단에서 마주치는 것으로. 오늘은 아쉽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죠? 제대로 격돌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줄도사 그리고 외나무 선생. 앞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코너입니다. 네, 국제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굉장히 고급지죠. 전 편집장이자 현 편집위원,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인문하고 결 연구소를. 인문결 연구소. 이렇게.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뉴스가 왜 중요합니까? 뭐, 사실 우리 사회 쳐다보느라고 바쁘죠. 네. 근데 이제 사회를 본다는 게,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회학에서는 공시적이란 말, 통시적이란 말 쓰는데, 그 어떤 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옆쪽을 잘 안 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그러는 경향이. 미국 뉴스만 많아요. 그러니까 봐도 미국 뉴스, 네. 일본 뉴스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편향된 그런 시각을 우리 사회도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나는 나라인데. 국제 무역 규모가 10위권이라는 이런 네. 얘기를 맨날 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하고 일본만으로 구성됐단.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사실 세계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너무 편협한 그런 국제사고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서. 신문을 딱 펼쳐보면 국제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맨날 바라보는 미국에 가서 국제면 펼쳐보면요. 국제면만 우리나라 신문 전체 면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럽에 가도 국제면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우리 국제면이 한 페이지가 달랑 되기 어려워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네.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먹고 살 일이. 네. 그래서 이 국제 코너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을 좀 벗어난 우리 눈에서는 좀 벗어났던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중동 이야기, 네. 또 남미나 이런 이야기를 주로 더 많이 다루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또 그대로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수의 모든 언론들이 국제면뿐만이 아니라 일면 톱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뉴스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톱 뉴스인데. 유럽에서 그죠? 톱 뉴스죠. 네. 미국도 뉴욕 타임스나 뉴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일면 톱 뉴스로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우리나라만 크게 안 다루고 있는다. 이름을 들어본 분도 적을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네. 시몬 페레스. 이 이름이 아마 우리나라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더 그럴 수 있는데, 전 이스라엘의 뭐 여러 장관도 다 겹쳤고, 그 총리도 했고, 대통령도 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시몬 페레스가 이제 어제 사망했다. 네. 이런 보도가, 국제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저는 이 시몬 페레스 이분이 개인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분이 이제 라빈 총리. 네. 암살당한. 그렇죠. 라빈 총리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네. 아라파트하고 세 명이서. 세 명이서. 네. 클린턴의 중재하에. 그렇죠. 93년인가요? 노벨상 수상이요? 예. 94년이죠. 그렇군요. 제가 노벨상 받기 직전 93년에 제가 중동에 이 지역을 갔습니다. 아라파트를 만나러 개인적으로 왜 궁금해서. 너 왜 아라파트를 만나러 갔어? 나중에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아라파트가 저보고 오지 말란 말을 안 했잖아요. 궁금하면 저는 가야 되거든요.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당시 아라파트 집을 찾아간 한국인은 제가 최초라고 봅니다. 근데 가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예. 성경엔 여리고라 나오는 제리코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당시. 예. 오랫동안 떠돌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면 평화부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갔어요. 가가지고 현지인 안내를 받아가지고 막 물어봐서 그 집 앞에 딱 간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라파트한테 할 말이 없다. 그 앞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궁금하면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 앞에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2층에 회백색 집입니다. 네.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그 집 앞에서 기대가 사진 찍고 왔어요, 그냥. 그 이후로는 아라파트를 전 만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하고. 근데 이제 아라파트가 당시 시몬 페레스하고 동지이자 라이벌이죠. 그렇죠. 네. 카운터 파트너였고 우리로 치면 김대중, 김영삼? 아라파트하고 시몬 페레스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삭 라빈 총리하고 남살당한 아라파트가 아니라 페레스와 그렇죠. 라빈이. 둘이서 김영삼, 김대중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도 있죠. 전두환, 노태우 이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좀 출신이- 길었죠. 길지만 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그렇죠. 네. 네. 이
시몬 페레스는 라빈 총리, 아라파트를 모르고는 중동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중동 역사가 이 세 사람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몬 페레스를 이렇게 걸었어요. 이스라엘 현역 물론 지금 이제 어제 사망했습니다만 현역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하지만 가장 덜 이스라엘스러운 인물이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이스라엘의 현안들을 다 겪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그 운명의 카운터 파트너 그 아라파트와의 어떤 역사적인 그 오슬로 협정 네. 체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93년이었고 그래서 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명운이 거기까지 당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한 번 더 다루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 네. 왜냐하면 다룰 게 많거든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네. 지금까지 글로벌을 다뤘습니다.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경찰 출신이죠, 이분.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 출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감각이 좀 남다르시죠? 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프고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굳이 경찰 출신을 섭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성격 규정을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남기 씨 사망은 변사다. 변사.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선 경찰에서 변사라고 규정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 이것이 이제 변사의 그 법률적이고 그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병이고요. 네. 대개 일반적으로는 그 산 또는 길거리, 도로 이런 데서 갑자기 발견된 시신. 네.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사망했을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변사고요. 변사체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죠. 네. 한강에서 떠오른 시신도 그렇고요. 네. 때로는 자살로 의심되는 시신인데 타살 의혹도 있는 네. 경우라든지 범죄 결과가 이렇게 의심되거나 그죠? 그렇죠. 최근에 그 신해철 씨 사건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죽음을 둘러싼 도대체 왜 사망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워딩으로 변사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이 변사가 맞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과 경험 지식으로는 결코 이 사건은 변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317일 동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오시고 생명 연장 치료를 해오셨으며 뇌수술이 시행됐던 환자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너무 명백하게 지난해 11월 14일 날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촬영이 되어 있었죠. 네. 물대포 직사가 백남기 선생님께 이루어지면서 맞고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땅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물대포가 한 20여 초 가까이 직사됐던 그 현장 상황은 너무나 생생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사고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변사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도. 예. 네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그 부검 영장도 경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검 영장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청합니까? 유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그래서 그 동의의 합의에 의한 그 부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시신 검증 영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네. 부검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우선은 유족과의 그런 협의나 상의, 대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에 대한 검사와 그 경찰관, 그리고 법의학자, 법의관 입회하에서 무관과 그 촉수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형태로 진행된 검시 검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 시신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는 수사 절차이고요. 네. 그 부분은 뭐 유가족이 그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제가 그 검시 검안에 같이 참관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검사에게 명백히 못을 박았습니다. 질문을 했고요. 이후에 부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유족과 협의를 해달라.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두 명의 검사가 명백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지만 네. 유족과 최대한 협의해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두 번 명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전혀 그 부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언질도 없었고요. 그날 밤, 그 시간이 거의 저녁 7시 무렵이었는데, 그날 밤 자정께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법적인 요건도 그렇고, 유족과의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무리한 야간 신청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경찰 생활 오래 하셨는데 기억하시기에 이렇게 유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사인도 명확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신청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관여했던 살인사건 혹은 뭐 분석했던 사건 중에는 없었고요.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죠. 다만 유족 중에 일부가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 범인이 의심되는 경우에. 네네. 네. 때로는 유족은 자살이라고 혹은 병사나 사고사라고 그냥 시신 인도해달라. 네.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타자 혐의점이 해소되지 않아서 경찰이 유족을 설득하고 부검하자. 유족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때. 예, 그렇죠. 유족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죠. 되게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그 설득이 안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적인 부검을 시행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되게 그런 경우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대하는 유족들도 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기나 수긍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있다거나 시신을 둘러싸고 형사사건에서 네. 강제적인 뭐 경찰력이 동원된다거나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유족끼리도 야 이건 자살이 아닐 수 있잖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족들끼리 의견이 갈리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전례는 있는데 이렇게 유족 전체가 한마음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하겠다는 경우는 의원님 기억으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네. 국가수 발표 통계에서도요. 네. 경찰이 변사로 그 접수해서 네. 내사하던 사건들 중에 실제로 부검이 이루어진 사례는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변사를 할지라도. 할지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그 유관과 촉수 등으로 행한 검시 검안으로 네. 사인에 대한 판정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유족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렇게 변사가 아닌데도 부검을 강요하는 사례는 대단히 좀 무리하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이제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영장에는 이제 전제가 있으면 조건이 가족과 협의를 하라. 그리고 가족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줘라. 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협의하라고. 가족은 이미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죠. 협의할 생각이 없고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경찰이 이제 협의를 시도해도 협의가 안 되는 게 뻔하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럼 다음에 벌어질 일은 당연히 경찰은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어떤 수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힘의 대결이죠. 물리적 충돌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원의 결정에 많은 조금 아쉬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문구대로만 보자면 유족과 협의를 전제로 해서 네.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실시하라라는 그런 타협안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네. 입장도 이미 밝혔고요. 네. 네, 너무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 유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 시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조문도 온 적이 양자 간에, 없습니다. 네. 조문도 전혀 없었고요. 양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합의를 전제로 또는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부검을 하라라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거죠. 그렇죠. 빠진 거죠. 근데, 지금. 근데 그 결과는 결국 강대강의 물리력 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10월 25일 영장 집행 기한까지 끊임없는 그런 갈등, 유가족과 시민들은 언제 강제 집행할지 모르니까 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켜야 되는 상황, 반사도록 경찰은 언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될지를 노리면서 시신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려는 시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과연
이게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 집행을 경찰은 강행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그 경우에 유가족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강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무집행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앞서 법원의 영장에 그런 부대 조건이 달려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라도 경찰이 그 강제 집행을 하고 반대하는 유가족이나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경우에 네. 그 건들은 나중에 별도로 또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정당성이 다투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찰관의 그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형사사건이 되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과거에 네. 시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쌍용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렇게 시행을 했다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제 연행이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고, 해당되는 명령 내린 중대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그럼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 또 한참 후고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것은 유가족이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왜냐하면 정당한,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가족이 실려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언론에서는 이런 사안이 길어지면 충돌 과정을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럼 네. 또 혼란이 있다고 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가족들은 지치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계속 가중받으시죠. 그렇죠. 체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정신력도 한계가 있는 네. 것인데. 자, 이 사안을 그 경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슬기롭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개인의 의견. 제가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네. 그 법원에서 추가 소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때요. 네. 저와 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제시한 타협안이 있습니다. 네.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재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달라는 거죠. 네. 영장. 그리고 가족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저희들 도와드릴 테니까 조문을 해주셔라. 그렇게 되면 유가족 측에서는 일단 장례를 치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유가족 측에도 그렇게 제안을 드려서 상당 부분 동의를 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백명희 선생님의 사망에 대한 그 어떤 시민 사회적인 부분은 장례 절차로 종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시비거리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 나름대로 뭐 로펌의 의뢰도 하고, 그래서 대응을 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 측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중재안 타협안 평화적인 해결안보다는 충돌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바라는 듯한 그런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주무장관이나 혹은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 될 텐데, 네네. 이 모든 일이 오로지 경찰 단독으로 판단하고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누군가 말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네. 우선은 2005년 쌀 수입 반대 시위 때 농민께서 사망하신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찰은 사과를 거부했고 책임 인정을 거부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사퇴를 이끌어내셨죠. 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지난해 11월 14일 그 민중통보 열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정부에서 강경한 사전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불법폭력에 강력 대응하라.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에 이미 경찰은 가포 비상명을 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미 저녁 6시경에 시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강경 진압에 대한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 사망 이후에 쓰러지신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 또 황교안 총리, 법무장관, 관련 부처 장관들 협의회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해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경찰만의 판단으로 사과를 거부하고 조문 거부하고 강경 일변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지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추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삼공장 인터뷰 시간입니다. 치약 이야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있더니 이번엔 치약입니다. 치약. 네. 해서 소비자들이 치약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고발에 나섰는데 이 소비자들의 담당 변호사가 유명한 분입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뵙고 싶었는데 스튜디오 네. 나오신다고 하셨다가 왜 안 오셨습니까? 아침에 또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가해 보이실까봐 안 바쁜데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김어준 씨 굉장히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한데 네. 꼭 스튜디오에 다른 사안으로도 나와서 네.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요. 네. 호흡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네. 네. 서로 의견은 충돌하겠지만 스피드와 호흡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소송 맡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 기사가 처음 나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러분의 변호사들이 계신데 다들 뭐 비슷한 전화들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고 이거 뭐 뭔가 소송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다 모여서 좀 회의를 해봤는데 네. 뭐 이런 정도 일이라면 집단 소송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돈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일단 뭐 집단 소송 민사로 낼 때요 제일 문제가 이제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물리고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민사를 그냥 하면 원고 측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약사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은 것 같아서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고발을 하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라는 곳은 단순히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한 30개 업체에 매년 한 3,000톤씩 문제가 되는 CMIT, MIT 성분이 든 물질을 공급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식약청의 입장은 자기들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고 만일에 방치했다면 알고 방치한 대로 직무유기적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에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치약이 약이에요? 약사법 위반을 하셔서 공매졌는데?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예. 의약품까지는 안 되지만 의약 외품이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이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전부 약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약국에서 파는 의약 외품까지는 약사법.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약국에서 치약을 파는 것을 약국에서는 기뻐했을 텐데, 그죠? 네. 이건- 약국에서 파는 것, 의약 외품은 약국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판매할 수는 근데 있는데. 네, 다 슈퍼에서 팔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근데 어쨌든 네.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의약 외품은. 네. 그러면은, 죄목이 뭡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건 아모레퍼시픽하고 미원 상사, 여기에 이제 회사 대표도 되고, 거기 대표이사들, 네. 뭐, 서경배 회장이라든지, 심상배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요. 네. 그리고 식약처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니까 식약처장과, 네. 손문기 식약처장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성명 불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7명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습기 사건도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네.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처벌이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근데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95명이나 발생했거든요. 사망한 분들도. 게다가 사망인데. 네, 사망도 꽤 많고 전체 피해자가 지금 95명인데 이거를 94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끈 사건입니다. 네. 그동안 피해자들 가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사, 형사 여러 가지 고소 고발도 굉장히 많이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전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서 이걸 조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5년 전부터 소송도 하고 형사적으로 이제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기소를 한 걸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판이 어려워 보여요. 네. 왜냐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하면 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좀 더 중과실하고 비슷한 정도로 좀 어렵거든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하지 말고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조문인 약사법 위반 쪽으로 기소를 했으면 충분히 옥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하. 검찰에서 판단해서 기소한 거니까요. 그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 약사법 위반 조항은요, 단순히 그냥 꼭 누구한테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처벌은 가능한데 처벌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도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차피. 네. 그렇군요. 근데 치약을 써서 정말 가습기는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치약을 써서 건강이 정말 나빠졌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화학 성분이라는 게요. 과연 인체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누가 생산하는 회사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치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균 세정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위해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평가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임상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미원상사 어디도 임상적으로 이게 안전하다 이런 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로 이 성분이 문제가 돼서 임상실험을 하고 2011년부터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가지고 이게 공기 중으로 해가지고 흡수가 됐을 경우에는 폐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2012년부터 환경부가 이 물질 자체를 유독물질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식약처는 지금 아주 만연히 그냥 이게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물로 씻어내니까 괜찮다. 외국에서는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공기 중으로만 흡입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부나 입으로 통해서도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에 섞였을 때 이게 치약이라는 게 매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또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만약에 치약을 먹어보십시오. 우그르고 하다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뭐 미량이다 어떻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량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빨 닦다가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른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이빨을 닦여주는 이유가 이걸 자꾸 먹을까 봐서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좀 이빨을 닦아주고 뱉으라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정도 하시지. 변호사님, 이제 네네.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이렇게 어렵게 연결했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정치 다시 하실 건가요? 그건 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랄까요. 이미지 회복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망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뭐 저나 뭐 우리 김어준 씨나 같이 회복하시죠 뭐. 네. 저는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즘 아직도 뭐 걸린 것도 좀 계시잖아요, 그래도. 있죠. 하지만 불패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여태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뭐 법적 투쟁을 변호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법정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네. 요즘 새누리당 잘하고 있나요? 글쎄요. 근데 뭐 지금처럼 해가지고야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뭐랄까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내가 있었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뭐 일단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내년에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진정성이 엿보여야 되는데 뭐랄까요, 대표가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아주 단적인 거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네. 국감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저런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은 정치 얘기할 때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S센터. 저희 제작진은 저한테 악플만 건네줍니다. 그래서 악플만 AS 하겠습니다. 왜 진행자가 말을 잘합니까? 저는 말이죠. 제 말도 누가 잘라주길 바라요. 대본이 아니라 야생을 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도 누가 자르고, 저도 누굴 자르고. 그렇게 약속된 플레이가 아닌 진짜 리얼을 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전화 인터뷰 시도하실 겁니까? 해야죠. 다만 전화번호를 아무도 모른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하신 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또 야심찬 코너. 야심차지 않은 코너는 하나도 없는데 매번 전 코너보다 더 야심찬 코너. 이분은 말이죠. 서울공대 전설이라고 불리시고 MIT 공대 박사 출신이시고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리더 100인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시며 별명이 이름 끝에 에너지가 붙은 분인데 공천에 탈락했어요.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공천에 탈락하신. 공천에 탈락한 게 아니라 경선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경선 탈락이네요. 네네. 네. 자, 경선에서 탈락하신. 그런데, 이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입고 오신 패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전 패션 감각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아하. 네, 눈이 있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멀리서 보고, 20대, 이제 세련된 분이 걸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걸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는 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정장을 좀 하고 다녔고요. 이게 원래 제 복장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저 실망했죠. 이분이었구나.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굉장히 깜찍한 목장, 모자, 빵모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굉장히 깜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깜찍이 김진애. 도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유명한 건축가시거든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셨고, 다시 이제 건축가로 돌아가신 거죠, 그죠? 건축 실무 일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주로 이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입과 말로서 할 수 있는, 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자, 도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건축가에게는 당연한 듯 하면서도, 궁금합니다. 왜 도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거 사실 제가 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택해준 건데, 저는 김어준 총수께서 도시 이야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저 부른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아니요. 저희 작가의 음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는 도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실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도시에 대한 게, 도시가 사실은 이제,
정말 비극도 많고 불행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뭐 탐욕과 그다음 경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 산속에 혼자 살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사한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든 게 집약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가 참여자가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멋있는 거죠. 서울은 그럼 어떤 도시입니까? 그런 기준을 바라보면. 서울은 우리 서울 얘기하면은요 이상한 네. 데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도시 얘기를 하시죠.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러면 전국을 빨리 찌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은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한 도시인가요? 서울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위대한 정말 이 자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자체가, 네. 특히 현대 역사 자체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굉장히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요? 네. 아직도 서울은 영어로 쓰면 in the making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보자면, 야, 이 도시는 어느 정점에 도달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하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모든 도시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현재 아니,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가령 이제 런던을 보시죠. 런던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17세기 이럴 때 굉장히 위대했다가, 그리고 19세기 이렇게 쭉 해서 쭉 떨어지잖아요. 쇠락했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또 네. 다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되니까 도시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서울이 아직도 흥에 네. 최정점까지 오르지는 아직은 못했다고 못했다. 생각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인도할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라고 치죠. 네.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가진 권한이 막강하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네. 행정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가 그 시장에 따라서 확 변해왔어요 혹시? 그럼요. 굉장히 그래요? 많이 특히 지방자치 이후에 선거로 된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과 지금 박원순 현 시장 두 분 간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의 관점에서. 하나로 보면 하나는 패션 서울을 지향했었던 거고 지금은 살아가는 서울을 지향을 하는 거고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다르죠. 근데 솔직히는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명박 시장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명박의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배다른 형제 내지는 뭐 좀 하여튼 간에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뭐냐면 이어왔다. 보여주는 정치, 그러니까 보여주는 서울을, 보이는 서울, 보여주는 서울. 디자인 서울.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이라는 말을 잘못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류로 보기 때문에. 본류는 이명박 이명박 시장이죠. 전 시장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두 분이? 굉장히 차이나죠. 근본적으로 가치관도 철학도, 그 다음에 지향하는 점, 도시에 대해서 보는 관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우리가 확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청계천과, 예를 들어 청계천과. 지금 이명박 시장은 저지르는 스타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도시에 뭔가를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확 지르는 스타일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저지르기보다는 잘 마무리하고, 잘 관리하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눈에 잘 안 다르죠. 눈에 잘 안 띄겠군요. 눈에 잘 안 띈다고 본인께서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뜻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과 우리가 이제 도시 속에 모여 사는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도시와 그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과 떼낼 수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럼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도시 이야기의 첫 시작을 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지만 뭐 주택 문제 무슨 뭐 요새 지진 문제 안전 문제 많지만 사실 뭐 저기 총수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게 또 정치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축구 오늘 얘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게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도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면요. 마침 근데 잘했습니다. 왜? 예. 요새 이 도시 리더인 시장들, 도지사들. 지방자치장들 이런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선 후보로 자꾸 거론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답을 하기보다 제가 총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이들 제가 질문하는 거론됩니까? 시간이니까요. 그 답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철저하게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가 입장. 네. 그런 평가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 상관없이 네. 도시를 제대로 잘 갖고냐 못 갖고냐 도시 전문가를 보시기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하필이면 또 대선 잠룡들이 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요. 네. 엄청나게 지자체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냥 그 지자체장들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를 관리한다는. 그렇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느 개인 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도 네. 제가 특히 시민들께서 듣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유명해지는 길을 택하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대통령 거론이 돼요. 뭐 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미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괜찮은 시장이 괜찮은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지 않은 시장이 또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미 이런 저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시장의 역량이라는 거 하고 또 도지사의 역량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자체장 정도 됐다고 해서 바로 대권 점령이 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못된 게 그분들을 바라볼 때 도시 전문가로 바라봐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저는 뭐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도시에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시민들도 우려를 하시죠. 네. 대선으로 후보로 거론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행보라든가 우리 동네 발언이라든가 어떡하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실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있는지? 네?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한 분밖에 없었어요. 딱 한 분밖에 없죠. 네. 지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겠는데요?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그렇죠, 시장 그렇죠. 출신입니다. 그렇죠.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 두 분 사이에 상당히 또 좀 유사점이 좀 있죠. 그런데 의외로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데. 미국은 뭐 자연스러운 근데 과정이죠. 미국에서는 도지사가 우리의 도지사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지사죠, 사실. 그래 주지사죠. 거기는 일종의 하나의 연방국의 하나의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르다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자꾸 되는 것도 그거 썩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코스가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 마땅치 않으면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그런데 도지사들 중에 도시를 제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이거 참네. 그래 보시기에 정책 성향과 다 떠나서 네. 도시 관리는 잘하는데 도시 관리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이거는 행정 전체적인 관리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정책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안혜정 도지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원희룡 도지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패러다임을 하고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사실은 그동안 뭐 우금민 시장 도지사 있고 이럴 때부터 굉장히 개발주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좀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좀 상당한 일을 하고 있고. 도시행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안희정 도지사와 원희룡 도지사가 나머지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한 말씩 더 서울시장은요? 한다면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로 협치를 한다는 개념을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바로 국정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박원순 시장은 저는 가장 시장다운 시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TBS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왜 무슨 소문이 났던데요. 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소문이 어딘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 시장의 역할로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라서 저는 시장다운 시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짧게. 이게 뭐냐면 종합행정과 그다음에 항상 시민의 편에 선다는 거.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돼버렸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시장님 칭찬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끊으려고. 여기서 끊는 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코너는 도시의 중심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고 도시 이야기는 사람 얘기하라. 네. 꼭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어도 등장하겠네 계속해서 그죠? 물론이죠. 네, 전 세계 도시들을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궁금하신 거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도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깜찍이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깜찍이를 다시 볼 때까지 계속 제가 남아있겠죠, 아마도.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